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주제로 여러분들 이제 제2절 통칭이라고 있죠? 여기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내는 것 같아, 실제. 그러니까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씩 그래도 내는 영역이니까 여기는 꼭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 법치국가, 법치행정. 우리 국가 행정작용을 하려면 법에 근거해야 되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위반하면 안 되지. 근데 법에 위반되게 만약에 했어. 국민한테 조치를 어떤 행정조치. 그러면 그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본 국민은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소송 제기하고 이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해서 없애달라. 또 손해 입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 이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구제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행정작용, 위법한 행정작용은 당연히 이제 소송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구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 법원이 사법부, 법원이 모든 행정 국가가 하는 일을 다 재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재판 대상이 되는 거지만 요새 예를 들면 야, 일본이 뭐 우리나라한테 뭐 반도체 뭐 핵심 뭐 이런 거 수출 막았잖아. 그지? 일본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어떤 방향 정책을 결정했잖아. 근데 또 뭐 국민 중에는 대통령이 왜 그런 식으로 대응하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대응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그렇게 대응하기로 결정한 거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이다 뭐 해가지고 법원에 속는다. 법원이 법적인 잣대만 갖고 그걸 재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면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대한 결정 내리는 건 뭐야? 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만 정치, 군사, 외교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그걸 순전히 법적인 잣대로만 위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여기 통칭이라는 건 법원의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거 아니면 재판을 하더라도 뭔가 제한적으로만 하는 거 이런 거와 연관된 얘기야. 응? 그래서 보통의 행정작용하고는 좀 구별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보통의 행정작용은 다 재판 대상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걸 여기서 미리 공부하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다 싸잡아 묶고 뭐라 하냐면 통치행위다 라는 말을 쓰는데 의의를 읽어보면서 두 개 단어를 봅시다. 거기에 두 개 단어가 중요한 게 뭐야? 고도의 정치성. 응?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한 행위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둘째 줄 뭐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이게 또 핵심 단어지. 그러니까 재판 대상에서 제외. 이유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로지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 내리는 거 타당하지 않다. 이런 관점인 거야. 응? 그러면 뭐로 가는 게 타당하냐? 법원이 이거 위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재판하지 말고 그거는 국민의 선거로 투표. 응?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민이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게 타당한 영역이 있다. 법원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도 있다. 그런 얘기야. 응? 응. 그다음에 연역에서 뭐 말이 있는데 하나는 알고 하자. 이런 논리는 어느 나라에서 제일 처음 생겼대? 그거 하나 체크하자. 어느 나라에서 제일 처음 생겼대? 독일이래, 프랑스래. 그거 체크.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 여기 시험 나왔어 이거. 통치행위에서 문제 나면 이 독일에서 첫 법원의 판례. 법원이 내린 판결이 이제 판례거든. 최고 법원이 내린 거. 독일의 판례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이렇게 틀리기도 많이 만들었어. 프랑스야, 프랑스. 응? 독일 아니야? 네, 그거 유의하고. 그 다음에 뭐 논의의 제도적 전제 이런 거 좀 넘어가고 이 통치행위 파트에서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거기 좀 볼까?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좀 간단히 보자. 거기 보니까 크게 어떻게 나눴어? 부정설, 긍정설 그렇게 나눠지죠? 응? 그거 좀 같이 보자. 그러니까 부정설은 뭐야? 부정하는 입장은, 부정하는 견해는
법치국가 아니냐. 모든 국가 활동은 다 재판 대상이 돼야지. 응? 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국민이 재판 청구해도 어떻게 돼? 법원이 재판을 거부한단 말이야. 거절. 그럼 구제될 수 없잖아. 그럼 법치국가에서 그거 안 맞는 논리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는 잘못된 국가 작용으로 인해 피해 보면 다 재판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재판을 청구했더니 법원이 야 이거는 법적으로만 판단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응? 이러니 재판을 거부한다. 그럼 결국 구제의 길이 막히잖아. 그럼 이거는 원래 법치국가에 안 맞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작용은 다 재판 대상이 돼야지 제외되는 거, 예외로 제외시키는 거 인정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게 부정설이야. 그죠? 일견 명쾌하고 단순하고 명쾌하니까 좋지. 응?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야 모든 이 현 세상 문제를 다 법적 잣대로만 다 평가할 수 있는 그거로만 판단 내리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그래서 재판에서 제외시켜주는 국가기관 행위 인정하자라는 게 긍정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재판에서 제외시켜주는 행위 인정해주자. 근데 어떤 논리로 인정해주냐? 합리적인 노는 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또 학자들마다 몇 가지 얘기를 한대. 그래서 첫 번째는 사법 자제설.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는 있다 쳐도 사법부가 법원이 재판을 좀 자제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나 이게 이제 그런 간단히 말하면 그런 논리야. 사법부가 재판하는 걸 자제하는 게 바람직한 그런 문제도 있다. 응?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요거 사법부 자제설 얘기도 가볍게 좀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 하니까 또 권력 분립설 이런 견해도 있죠. 뭐야 이거는? 야, 국가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 나눠져 있지 않느냐? 그럼 아까 말했듯이 국민청원 올려갖고 대통령 판사 잘라주세요. 대통령이라도 판사를 자를 권한이 없다고. 권력이 쪼개져 나눠져 있어서 서로 못 건드려요. 서로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 자,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어떤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다. 법원이 간섭할 수 없는. 서로가 그 견제하에 시스템 만들어 놓고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 된다. 응? 그죠? 그런 논리지. 그러니까 권력 분립이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고도의 어떤 정치, 군사, 외교적 결정 내린 거는 법원이라 해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속하는 거는 법원도 재판 못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권력 분립설. 그죠? 좀 가볍게 읽어요.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등등 얘기가 있습니다. 응? 또 그 밑에 보면 대권행위설이라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 영국에서의 얘기래. 그 대권행위설은 영국 알아두세요. 영국. 그 단어. 영국만의 논리인데 영국은 왕이 하는 어떤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시켜주는 어떤 역사적 전통이 쌓여져 왔다는 거야. 응? 영국만의 얘기지. 응? 왕이 하는 어떤 행위를 대권행위라고 칭하면서 재판에서 제외시켜 오고 있대. 근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안 맞는 학설이 되겠지, 주장이 되겠지. 어쨌든 그 다른 나라 얘기도 소개한 거야. 그러면 결어고 거기서 마지막 결론이 뭐야? 우리나라 어떤 입장이래? 국가기관 행위 중 재판에서 제외시켜주는 행위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응? 인정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정한대? 우리가 조금 아까 가볍게 읽어봤던 권력 분립 아니면 사법부 자제설, 응? 그런 논거를 가지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학자들도 인정하고 우리 판례 즉 법원도 인정한다 이거야. 응? 우리나라도 재판에 제외시키는 행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통칭이라는 파트가 시험 문제 나오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냅니다. 이거 통칭이라고 인정해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판결 내린 거냐 아니냐 이거 주로 물어봅니다. 응? 시험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응?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처음 오늘 공부 시작하면서 판례라는 게 처음 나와서, 판례라는 건 뭐라 그랬어?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판결, 어디 거예요? 대법원이 내린 판결 아니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보통 판례라고 합니다. 응? 그럼 거의 다 대법원 판결이죠. 그러면 판례 알아보기에 1번을 보니까
통칭이 긍정, 우리 대부분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제외시켜주는. 그래서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볼 가치가 있다. 그냥 외우지 말고요. 읽어보자. 국가가 하는 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그 정치의 어떤 한 목적성 내지 정당성은 무시한 채 오로지 법적 잣대로만 합법이냐 적법이냐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좌우되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어떤 정치 문제에 개입되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침해에 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고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 즉 재판권 행사를 억제하여 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 뭐 결론은 뭐야? 간단히 말하면 키워드가 뭐겠어? 국가기관 행위 중 고도의 정치성을 띤 영역에 대해서는 뭐야? 법원이 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 인정한다 이거지. 어떤 영역은 그 우리나라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걸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외울 건 없는 거예요. 응? 근데 2번 판례가 이제 중요해. 그 밑에 2번 판단 주체라 그랬잖아. 그럼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행위가, 특히 이제 대통령이 하는 어떤 행위 같은 거, 국가기관의 어떤 행위가 이게 고도의 어떤 정치성이 들어있는 행위라서 법원이 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인가 아닌가, 이거. 그래서 더 간단히 말하면 어떤 국가기관회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 내려야 된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오로지 누가 판단해야 된대? 인정은 통치행위라고 인정을 폭넓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뻑하면 재판, 국민이 이거 억울하다, 위법하다 그래가지고 재판 청구해야 되니까 뻑하면 법원에서 뭐라 그래? 이건 통치행위야, 재판 안 해. 이러면 국민 구제의 길이 막히잖아. 폭넓게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셋째 줄인가 지극히 신중하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되며, 그죠? 그런 말도 나오죠. 그리고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인가 아닌가 판단은 오로지 누가 내려야 된대? 그게 포인트야. 오로지 누가 내려야 된대?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 내려야 된대. 응? 그 부분. 어떤 국가기관회가 재판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 내려야 된다. 응?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됐죠. 야,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거, 이런 거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가장 첫 번째가 그 통치행위 예라 그래서 밑에 나오는데 뭐야? 제목. 거기 우리 헌법 규정 소개해놨던 쌍가루 1번 보면 뭐 써 있어요? 우리 헌법 제64조 4항에 보면 국회가 국회의원 자격 심사하고 징계 제명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없다. 딱 못 박아놨네. 우리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A 국회의원 징계하고 국회의원 즉 박탈하는, 제명시키는 조치 내렸다. 그럼 해당 국회의원은 억울할 수도 있지. 근데 해당 국회의원 법원에 소송할 수 있대 없대? 법원에 소송 못 낸다고 명시된 거야. 응? 그럼 법원에 소송 내봐야 법원이 어떡할까? 야, 이거 헌법에 보면 법원이 이거 소송 못하게 돼 있는 거라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사항이야 하고 재판 거부할 거예요. 응?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는 판결이 아니라 법으로 아예 재판에서 제외시켜놓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예야. 응? 그래서 요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시키는 조치는 재판 대상 안 되게 돼 있다. 그렇죠? 응? 자, 그러면 쌍가루 2번 여러분들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대체로 이런 것들이 통치행위라고 보통 얘기되는 것들이야. 뭐야? 쌍가루 2번에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거 동그라미 1번. 주로 누가 하는 거? 대통령이 내리는 어떤 결정 또는 국회에서 하는 어떤 결정, 이런 게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뭐 주로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한 결정 이런 거지요. 응?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있는데 가볍게 읽어두세요. 응? 자, 근데 쌍가루 3번에 보자.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에 일단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거기 동그라미 1, 2번.
그건 제가. 자, 동그라미 1번 뭐 써 있는 거야? 한번 소리 내서 말해보세요. 동그라미 1번 뭐? 선거. 키워드가 선거야. 선거 많잖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뭐 시도의원 선거. 선거하면 다 정치적 성격이 많이 들어있잖아. 근데 선거는 다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선거는 무효다. 무효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 얼마 전에도 기사 나왔는데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한 것도 대통령 선거한 것도 누가 소송 냈어. 뭐 이거 이번 매번 대통령 선거 치르면 꼭 저 소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의 주제는 뭐였냐면 뭐 이 개표기 있잖아. 그 자동 개표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선거는 무효다. 뭐 이래가지고 소송 냈는데 판결은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패소 판결 간단히 소개되고 끝났지. 기사에. 자,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다 선거 무효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이 다 가능합니다. 소송 대상이 다 되는 건 통치행위 아닌 거야? 응? 선거. 두 번째 또 하나. 바로 동그라미 2번. 소리내서 말해봐요. 뭐야? 응? 야, 그러면 이거 어때? 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시의원이 있는데 인천시의원이 있는데 시의원이 저 뭐야? 술 먹고 막 누구를 폭행을 했어. 때렸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 시의회에서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의원직 박탈. 시의회에서 제명시키는 결정했어. 그러면 인천시의회는 억울하다.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럼 뭐하고 아까 생각나 대비해야 돼?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같은 지방의원하고 다르게 돼 있다는 거지. 국회의원은 아예 제명당해도 소송 못 가. 근데 지방의원은 그거 막아놓은 거 없어. 그렇게 소송 다 가능하다고.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야? 작년에 유명한 일. 저 경상북도 어디 의회야? 예천군 의회. 경북 예천군이라고 있잖아. 예천군 의회 의원들 어떻게 했어? 무슨 그 연수 갔잖아. 캐나다, 미국 가서 어떻게 가이드 막 폭행하고 그 사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예천 군의원 2명 군의회에서 제명 결정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뭐 했대? 소송 제기해놨어. 소송 제기해놨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제 간간히 이제 보도가 나오겠지.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원은 제명당하고 징계받으면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아니다. 통칭이 아니다. 국회의원하고 대비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그 통칭의 효과와 한계에서 한계 부분을 포인트로 줍니다. 한계 부분. 자, 한계에서 동그라미 2번이 특히 중요하다.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자. 통칭의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지 정치적 비판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건 아니다.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회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잖아. 뭐 일본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응하기로 한다고 결정했어. 그럼 그 재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어.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정치적 비판에서까지 제외되는 건 아니다. 응? 이해되죠? 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나와? 응? 이제 판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 응? 자, 그래서 판례 알아보기 그거는 하나 또 읽어보자. 통칭의 한계. 또 같이 좀 쭉 읽어보자.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상.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 하는 나라란 말이야. 법에 따라 국가 운영하는 나라라고. 법치주의 원리상 대통령이든 국회든 어떤 국가의 공권력 행사하는 기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걸 사명을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 야 이거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 통칭이
밑줄 친 부분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 이거로 설령 소위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작용이라 할지라도 뭐야 그 다음에 그것이 국민의 뭐와 관련되면 거기 동그라미 쳐줘. 뭐와 관련되면 기본권 침해. 응? 이 기본권이라는 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칭해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기관의 고도의 정치 군사 뭐 이런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면 원칙적으로 그런 거는 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잖아. 근데 아무리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행위라도 뭐와 관련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거와 관련이 돼 있으면 그때는 뭐가 된대? 심사 대상이 된대. 재판 대상. 응?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게 아니지. 통칭이라 성격을 갖는다 무조건 재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재판에서 제외시켜 주는 건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면 그땐 또 재판 대상이 되는 거야. 응? 무제한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 사건들, 자 시간상 이거 다 읽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볼 거. 자 중요한 판례 1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있죠. 중요한 거야. 꼭 여러분들 읽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큰 글씨로 2번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 이렇게 제목 다른 거 있죠. 요거를 조금 약간 부연 설명은 대통령이 우리 IMF 갖고 막 이랬잖아. 그러면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 경제적 어떤 위기 상황 있잖아. 이럴 때 이제 그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긴급하게 재정 경제 분야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게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한 거야.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모든 예금 거래는 다 본인 실명으로 해야 되는 내용으로 법을 만든 적이 있어. 그래서 괄호 속에 금융 실명제 뭐 이러냐고 했잖아. 그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소송 낸 적이 있어. 그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는 걸로 이제 법을 이제 대통령이 만들어서 이제 몇 월 며칠부터는 모든 예금 거래는 본인 실명으로 했다. 이랬더니 이게 뭐가 되냐면 주식 시장에서 이 주가가 막 떨어진 거야. 왜냐면 이제 하여튼 뭐 그 영향이 있겠지.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대통령의 그 결정 때문에 자기 재산상 손해 많이 봤다 이러면서 청구를 했던 일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은 거부됐는데 여기 읽어보면 이것도 뭐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이 법 제정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응? 통치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언급돼 있죠. 하지만 또 그것이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뭐가 된대? 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다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중시. 이거 거의 다 시험에 중요하네요. 3번 대통령 사면권 행사. 4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대북 송금행위. 4번을 공부할 때는 동그라미 1, 2번을 구분을 잘해야 돼. 4번 판례는. 그러니까 4번의 동그라미 1번은 뭐야? 남북 간의 정상회담 개최한 행위 있잖아. 남북 정상회담 개최 행위 그 자체는 이제는 뭐 정상회담도 몇 차례 했으니까. 응? 근데 옛날에 진짜 50년 만인가 딱 처음에 했을 때 이게 문제였거든.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통치행위 성격을 갖는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하고 구분해서 동그라미 2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북한이 뭐 매우 어렵다 그래서 돈을 얼마 지원해 줬나 봐. 몇십만 달러를 북한의 법 절차 안 거치고 북한에 달러 송금해 준 행위는 그건 통치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응? 그건 어떻게 되는데? 재판 대상이다. 1번하고 2번하고 분리한 거지? 구분해 본 거지?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 이 시험 문제 출제자들이 그 4번에 동그라미 1, 2번 어떻게 내? 보통 문제 낼 때 어떻게 내겠어? 연결을 해서 스무스하게 연결해내. 그치? 여러분 출제자라면 어떻게 해? 우리 대법원이 이랬다 하면서 대법원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통치행위이므로 응? 그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그 북한의 송금한 행위는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낸다고. 끝말이 틀리지. 정상회담 개최는 통치행위의 성격을 갖지만 대북 송금한 행위는 분리해서 그는 심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지? 그런 식으로 내는 거 잘 낸다.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이제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북한에
그 이라크에 우리 군대를 파병한 결정과 관련된 거야. 응? 그거 읽어두기 바랍니다. 거의 다 시험에 중요하네. 그 다음에 6번도 또 중요. 6번도 뭐 있어? 6번 제목은 신행정 수도 건설. 또 우리 수도 옮기려고 했었죠. 충청도 지금의 세종 지역으로, 그죠? 그와 연관된 사건이었습니다. 6번도 꼭 체크해두고요. 7번까지 7번, 6번, 7번. 9번도 중요하네. 아, 거의.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통치행위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 중 고도의 정치적 결정 내린 행위인데, 이거 법적 잣대로만 재판하는 거 부적절하다 해서 법원의 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돼서 다 퍼진 거야. 우리나라도 인정하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시험의 포인트는 어디야? 바로 이 사건들. 인정된 거냐? 법원이 인정한 거냐? 아니다. 인정 안 한 거냐? 이렇게 갈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응? 시험 나왔다 그러면 다 판례야. 사건들 가지고 결론. 인정했다, 안 했다. 응? 왜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 통칭이 파트는 2, 3년에 한 번 정도씩 출제가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 주제로 가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법은 어떻게 발달돼 왔고, 그 다음에 다른 법, 특히 비교 대상이 되는 법이 뭔지 알아? 우리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 무슨 법 있어? 민법. 근데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상법 이런 게. 근데 이렇게 개인사자를 써가지고 개인사자를 써. 그래서 이 개인들 간의 문제에 적용되는 법을 통틀어 개인사자를 써서 사법 계열의 법이라 그래. 개인사자를 쓰면. 응? 그러면 그 중에 민법, 상법 이런 건데, 민법이 이제 대표적인 거야. 이런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하고 우리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 문제에 관해 적용되는 법, 이거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좀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이 민법하고 다른 특성 뭐 이런 거에 좀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제 1절은 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조금만 몇 가지만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 그래서 자,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행정법의 의의, 헌법하고의 관계. 그런데 그냥 의의는 읽어보면 행정법 이러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진 법을 우리가 행정법으로 포함을 시킨대요. 응? 뭐 그냥 읽어. 밑줄 치지 마. 시험에 안 내니까. 응? 옛날에는 냈는데 요새는 낼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신경도 안 써, 출제자가. 자, 행정법이란 의의에 읽어보니까 동글뱅이 1번 뭐 있어? 무슨 행정에 관한 법일 것. 두 번째, 응? 행정에 관한 법 중에서 국내법일 것. 그러니까 법을 또 나눌 때 국내법, 국제법도 이렇게도 나눈다. 응? 근데 이제 한 국가가 자기 나라 국가 내에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 국내법이지. 응? 네. 국내법일 것. 그 다음에 공법 계열에 속하는 법일 것. 뭐 이런 게 있어요. 공법, 사법 얘기는 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그래서 행정법이라 그러려면 행정법의 범위는 이렇게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 계열에 속하는 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법을 우리가 행정법의 범주로 파악한다. 이런 얘기 정도야. 읽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헌법하고의 관계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최고 효력이 센 법이 뭐야? 헌법이야. 그렇죠? 그런데 헌법은 행정 국가의 작용 중 행정에 관한 것만 규정을 둔 게 아니고 뭐도 있을까? 우리 국가 적용 세 가지로 나누다 그랬잖아. 입법에 관한 것도 있고 재판하는 거, 사법에 관한 것도 있어요. 응?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행정부는 어떻게 조직되고 뭐 대통령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대통령을 어떻게 뽑고 이런 거 다 헌법이 있어요. 또 법원에 대해서도 또 기본적인 걸 써놨어요. 사법.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해서도 써놓고. 그래서 우리 헌법은 행정에 관한 것만 써놓은 게 아니야. 입법, 사법, 행정 및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이런 것, 국가 전체에 걸친 기본적인 건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다가 행정에 관한 법은 아니지만 헌법 속에는 행정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거기 그냥 요새는 또 잘 안 내는 편이라 사람 이름하고 오토마이어라는 사람, 이게 미추치고 하지 마.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요. 오토마이어라는 독일의
이 독일의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응? 뭐 음악의 아버지 이러듯이, 응? 독일의 행정법 이걸 쫙 체계를 갖춘 사람인데, 이 오토마이어라는 사람 뭐라 했대? 이런 표현을 했대.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안 변한다. 세상에 안 변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한 건 이거래.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살았냐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러니까 이제 뭐 1900년대, 응? 아니야,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뭐 초까지 사는 거지. 응? 근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란 말이야. 독일에서 살던 시절에 독일이 막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가 심했나 봐.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다시 뭐 바뀌고 막 하면서, 근데 정권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 새로 정권을 잡는 헌법을 꼭 새로 만든대. 응? 국가의 기본법 헌법을 새로 만든대. 그러니까 이 정치적 변화에 헌법은 민감하게 이제 따라서 바뀌는데 행정에 관한 법들은 잘 안 바뀌고 그대로 있더라. 이걸 보고 이런 표현한 거야. 헌법은 뭐야? 헌법은 변하지만 행정법은 안 변한다 이런 표현인데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헌법은 그만큼 정치적 변화에 정치적 성격이 강한 법이라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행정에 관한 법은 그 정치적 성격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멀다. 응? 이게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크닉, 응? 무슨 방법 뭐 이런 거 주로 테크닉적인 걸 정해놓은 거라 정책 성격과는 좀 거리가 멀다. 뭐 이거 강조한 거래요. 이후에 나온 이제 또 학자가 프리츠 베르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야 행정에 관한 법이 헌법하고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느냐? 행정에 관한 법은 헌법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이 바뀌면 행정에 관한 법들도 금방 나이도 시차를 두고 서서히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밀접한 관계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응? 그래서 뭐 오늘날은 당연히 헌법과 행정법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가볍게 보세요. 자, 그러면 혹시나 시험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간혹 내리는 부분이 특성이야. 행정법의 특성. 출제 빈도가 많은 건 아니에요. 워낙 내고 싶고 낼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잘은 안 내. 그래서 그렇지만 출제 가능한 영역,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체크는 해놓자. 자, 거기 뭐 행정법은 다른 뭐 민법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거지?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하고 비교해서 우선 문장으로 세 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법 다 공부 안 했잖아. 근데 법들이 많은데 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뭐 그렇게 대충 들어본 법 이름. 민법 그러면 법 제목이 민법. 그다음에 민법 제 1조부터 쫙 민법 제 1031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하에 제목 하에 하나의 법이야. 단일한 법 민법이. 형법이라는 제목 하에 1조부터 쫙 뭐 300몇 조 이렇게 쫙 단일한 법이야. 근데 행정법은 제목이 행정법 딱 단일한 제목 하에 1조부터 뭐 100조까지 딱 하나의 법이 아니야. 행정에 관한 무수한 법들의 집합을 우리가 일컬어 행정법이라 그래. 응? 그래서 대표적인 행정법, 정부 조직법도 행정 조직을 기본적인 걸 정해. 행정법,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응? 다 행정에 관한 법들이야. 그죠? 식품위생법, 뭐 식품위생 영업하는 거에 허가내주고 영업정지시키고 이런 거 정하는 법이야. 응? 세금 관련 법만 해도 종류가 많아.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소득세법, 뭐 상속세법 많잖아.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거 첫째 줄 뭐라고 했어? 키워드 행정법은 다른 법들하고 달리 단일 법전으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거 중요한 거야. 단일한 법전 형태로 안 돼 있다. 찾았어요? 네, 그거 포인트. 그러니까 특성에서는 쉬운데 세 가지만 잘 유의하면서 여러분들 읽으면 돼. 시험의 포인트는 단일 법전으로 돼 있냐 안 돼 있냐. 응? 행정에 관한 무수한 법의 집합을 우리가 일컬어 행정법이라고 칭하는데 그 무수한 법들에는 또 단일한 형태 법은 아니지만 공통된 특성과 원리가 있어. 응?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어떤 특성이 있어? 아, 중요한 거. 그 행정 주체의 우월성이라는 게.
그거 항목. 자, 한 세 군데 파트 중시하라 그랬죠? 행정주체의 우월성. 요게 포인트를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주체는 일단 국가라고 생각을 해봐. 국가는 공동체 유지하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뭐가 필요하지? 개인들하고 대등하게 맨날 관계 맺어야 되나? 때로는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들에게 뭐 해라 하지 마라 의무 부과하고 안 들어먹으면 제재도 하고 벌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들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는 걸 인정한단 말이야. 응? 그게 행정주체 우월성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포인트는 어디냐? 그러면 국가는 원래부터 당연하게 개인보다 우월한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이렇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걸까? 세금 내라, 영업하지 마라. 국가는 본래 당연히 우월한 존재야 개인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응? 그게 아니고 뭘 위해서 그런 거야? 공동체의 질서 유지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어서 결국 뭐야? 법으로다가 이러이러한 거는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해도 된다. 법으로 우월한 힘을 주니까 국가도 개인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거야. 법으로 국가가 우월한 뒤에서 명령 강제하도록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국가도 개인한테 명령 강제 못해요. 응? 그래서 그 문장 행정주체 우월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셋째 줄 행정주체에게 선언적으로 인정되는 고유한 것 아니다. 응? 그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국가는 본래부터 당연히 개인보다 우월한 존재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면 왜 국가에게 우월한 힘을 주는 거야? 바로 그 사회 질서 유지하고 등등 이런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다. 여기 포인트는 법에 의해서 우월한 힘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지 당연히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에 의해서 국가가 개인에게 우월하게 뭐 명령 강제하도록 규정이 없으면 그건 못하는 거야. 응? 법치국가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될 거예요. 쉽게. 그 다음에는 어디 가냐면 저기를 가야 돼. 획일성 강행성. 요건 획일성 강행성. 그거 읽어보고. 근데 요거는 내가 설명은 생략할게. 읽어보면 알아. 획일성은 법 모든 사람한테 다 동일하게 적용. 획일적으로. 응? 그 다음에 다 법대로 따르도록 강제. 응? 그런 거죠. 예. 그건 설명 생략하고 그건 체크만 하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필요하는 건 맨 마지막 항목.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명령규범성 이렇게 돼 있죠. 응? 이 부분에 약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부분 밑줄 쳐놓고 거기에 첫째 줄 뭐라고 했어? 행정법은 주로 어떤 규정이 많다는 거야? 잘 모르는 용어지만 행정법 규정은 주로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대. 응? 일단 그거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다. 그래서 국민이 이 행정법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게 또 중요해. 위반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대? 응? 처벌을 받거나 뭐 행정연합도 강제, 영업 강제 대상은 되지만 뭐야?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위반한 행위가. 응? 그래서 둘째 줄에 우리 그 무허가 영업행위. 그러면 봐. 허가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허가 안 받고 영업을 해. 그러면 그 무허가 영업한 사람 뭐 할까? 벌 주고 뭐 이렇게 처벌은 하지만 근데 그럼 우리가 술집을 생각하자. 술집 영업 허가를 안 받고 손님한테 술 팔았어. 술 판 사람 업주 있어.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처벌은 받지만 손님한테 술 판 그것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겠지. 손님한테 술 판 것까지 무효로 하는 건 아니야.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바꿔? 응? 이게 이제 명령 규정에 반대되는 용어가 효력 규정이라는 거야. 행정법 규정은 효력 규정 위주로 돼 있어서 개인들이 위반 행위를 하면 뭐야? 처벌뿐만 아니라 위반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낸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물론 우리 행정에 관한 법 규정에는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해봐야 그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있어. 근데 그런 건 소수고 대부분 법 규정은 뭐야? 국민한테 뭔가 이렇게
법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지 행위 자체를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 규정이란 말은 이 규정대로 따라라 명령을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라는 목적의 규정을 명령 규정이라고 그래. 반대로 법 규정에 만들어 놓고 이 법 규정에 따라라 위반 행위를 하면 그 위반 행위 자체는 해봐야 아무런 효력을 인정 안 해준다. 이런 취지의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법 규정은 주로 명령 규정 위주다. 응? 그래서 개인이 위반 행위를 하면 무효가 된다고? 무효로 한다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무효 아니고 효력은 유효로 인정. 응? 다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게 주다. 알았죠? 네, 그거의 포인트. 그래서 행정법의 특성 정리하면 포인트가 여러분 기억할 포인트가 세 가지야. 하나 뭐라고? 다른 법들하고 다른 특성. 단일한 법전 형태로 안 돼 있다. 두 번째, 국가가 행정주체인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힘이 인정되는데 그건 본래부터 당연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회 질서 유지 등 행정 목적 달성을 공익을 위해서 법에 의해서 우월한 힘 인정되는 거다. 세 번째, 마지막 논의 거. 행정법 규정은 주로 단속하기 위한 명령 규정 위주로 돼 있어서 위반 행위라면 업주 처벌하긴 하지만 그 뭐 손님한테 출판 행위 그런 것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 게 원칙이다. 요거 포인트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주제가 하나 또 간단해.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이라는 주제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주 드물게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드물게 나오는 영역. 안 볼 수는 없죠. 보긴 하는데 좀 가볍게 공부하자.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갖는 행정법이 어떻게 성립 발달돼 왔는가 하는 건데, 자, 우리 공부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셋으로 크게 나눠서 검토를 했네. 어떻게 나눴어요? 대륙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 우리나라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일단 보면은 우리 전 세계의 법제도는 양대 산맥이 있다. 응? 양대 산맥이 뭐냐면, 자, 유럽에서 보면 이제 그 영국식 이 법과 제도를 이제 전수받아서 따르는 국가와 그다음에 게르만식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의 이제 하여튼 법은 로마법 체계, 게르만법 체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로마법 체계가 바로 영미식, 영국, 미국식, 영국식 법제도고 게르만법 체제가 바로 이제 독일, 프랑스식 법제도예요. 응? 그러면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 바로 독일, 프랑스식 법제도를 그걸 따르는 나라들을 우리가 대륙법계 국가라 그래요. 그리고 영국, 미국식 법제도를 따르는 국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양대 산맥이 있어. 그걸 보면 우리 행정에 관한 이런 특별한 법을 의미하는 행정법은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그게 일본으로 건너오고 일본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로 건너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읽으면서 대륙법계 국가 하면 이제 프랑스, 독일 생각해. 유럽 대륙법계 국가에서 행정에 관한 법 성립 발달하게 만든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 간단히 체크하자. 뭐래? 법치주의 사상. 그지? 이 법치주의 사상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거는 세계 역사를 보면 프랑스 시민혁명 이전에는 법치주의라는 게 없었지. 그 전에는 세습하는 군주가 그냥 멋대로 통치하는 시기 아니야? 근데 그 시기를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거지. 군주 지멋대로 막 맨날 뭐 뺏어가고 걷어가고 전 나라의 땅과 뭐 이런 건 다 군주 거잖아. 응? 그럼 그 당시에 백성들이 다 군주의 노예나 다름없지. 뭐 군주 맘대로 그런 식. 근데 그런 그 예측 불가능하고 막 멋대로 막 잡아다 처벌하고 막 뺏어가고 이런 시대에서 못 살겠다 뒤집어 엎은 거잖아. 혁명 일으켜서 왕을 단두대로 처형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야 이게 제대로 좀 응? 예측 가능하고 안심하게 살아보자 해서 만들어낸 게 뭐야? 국가 권력 쪼개자. 권력 분리. 그지? 견제하게 만들자. 한 사람의 이 권력자에게 모든 권력이 통합되어 있으니까 이건 견제가 안 된다. 응? 권력 분리. 이거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국가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응? 이게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세금도 함부로 못 걷는다. 국민 함부로 처벌 못한다. 다 법에 근거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응? 이런 게 생겨. 그래서 법치주의 사상 확립이 되면서 국가의 행정작용도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응? 그런데 국가의 행정활동에 적용되는 법,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 똑같이 적용하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 행정에 관한 법을 따로 안 만들지. 근데 그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국가와 개인 사이는 공익 목적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대등하지 않은 권력적 관계라는 게 인정될 필요가 있으니 대등한 관계에만 적용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특수성이 인정되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 문제는 개인들 사이에 이 싸움 나서 재판하는 민사 소송하고는 좀 다르다.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재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재판소라는 걸 따로 만들고 거기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재판하도록 하고, 응? 이렇게 이제 제도가 정착이 되고 여러 판결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게 쌓이고 나중에는 체계화시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2번 뭐 나왔어? 행정제도의 발달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행정제도의 발달이라고 말하면 너무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행정제도라는 말이 궁금해지잖아. 그 안에 부연 설명은 행정제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해. 하나가 뭐래요? 응? 야, 개인들 사이의 관계하고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 문제는 다른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뭐야? 행정 문제에 관해서는 특수한 법이 필요하다. 이거 인정한 거.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뭐야? 응? 두 번째 요소는 행정재판소. 응? 그게 키워드야. 행정소송, 행정 문제만 별도로 재판하는 그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로 재판하는 행정재판소를 따로 설치 운영하는 거 있지? 요 두 가지 요소,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이 필요하며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행정재판이 필요하다. 응? 요 두 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게 행정제도란 말입니다. 응? 요거를 일찌감치부터 인정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성립발달 과정에 와서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면서 자, 프랑스와 독일의 한 가지씩 알아두자. 프랑스는 쭉 읽어나가되 특히 두째 줄 공용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돼. 공용무 또는 뭐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공공용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응? 공용무라는 개념. 그래서 그 단어를 키워드로 삼고 내가 잠깐 부연 설명할게. 그 옆에도 있지만 공용무 내지 공공용무라고 부르는 건 국가가 공용무가 우리가 뭐랄까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하는 국가의 활동을 처음부터 통틀어 공용무라는 거야. 공익 목적을 위한 국가의 활동을 공용무라고 그러고, 근데 공익 목적을 위한 국가의 활동이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도 하여튼 공용무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은 다 공익 목적의 특성을 고려해서 행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별도의 행정재판소에서 재판을 문제로 봐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게 프랑스였다 이거지. 응? 공용무라는 개념 중심으로. 반면에 독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일에서 키워드 하나, 여기는 공용무가 아니라 뭐 중심? 응? 두 번째 끝에 이렇게 줄이 바뀌면서 공권력 중심. 이렇게 되죠. 프랑스는 공영무라는 개념 중심. 독일은 공권력,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한 법 이거 중심으로. 응? 그럼 물어봅시다. 어떤 게 더 넓어? 이게 개념 범위가. 공영무라는 개념 범위가 넓을까? 공권력이라는 그 개념 범위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이 넓을 것 같아? 공영무가 더 넓은 거야. 그러니까 공영무라는, 여러분이 부연 설명 읽어보기 바라는데, 공영무라는 개념 속에는 국가가 행하는 공권력 행사 플러스 비권력적인 활동도 다 포괄하는 게 공영무야. 그러니까 프랑스가 더 행정법에 적용받아야 되는 국가 작용 범위를 더 넓게 본 거지. 독일은 공권력 행사는 좋지만 행정법에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보니까 좁게 본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독일도 넓게 보는 거야. 초창기는 그랬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영미법계 국가 공부하면, 자, 영국, 미국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그 뭐가 필요해? 그 만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 왜? 왜 그랬을까? 자, 무슨 단어 나오면 영미법계 결론 뭐래? 동그라미 1번. 응? 동그라미 1번에 넷째 줄에 보면 우리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발달 안 됐대요. 만들 필요를 못 느꼈대. 왜 그랬다는 거야? 이유가 바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셋째 줄에 그거 밑줄 쳐주자. 법 앞에 평등. 법 앞에 평등이 강조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 개인과 개인 사이 민법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국가도 개인하고 똑같이 대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국가와 개인 사이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 똑같은 법 적용하고 싸움 나면 똑같은 절차에 따라 똑같은 재판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평등한 거다. 이런 사고방식이 컸던 거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미 개인들 사이에 적용하는 법 만들어져 있는데 뭐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 문제만 따로 적용하는 법, 특성 인정하고 따로 적용하는 법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 똑같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 적용하면 되는 거지. 왜 특별한 법 필요해? 그 특별한 법으로서의 행정에 관한 법을 만들 필요를 생각조차 안 하는 거지.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이 생겨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응? 다 개인과 개인 사이든 국가와 개인 사이든 다 동일한 법을 적용을 받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가면 20세기 이후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막 도시화 산업화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겨나니까 시민들로부터 이런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라 막 이렇게 요구가 되니까 빗발치니까 무슨 위원회 이런 걸 행정조직으로 무슨 위원회를 많이 설치하고 그 위원회가 뭔가 무슨 권한을 행사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런 특별한 법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법들을 보면 기존의 개인들 사이에 적용하는 법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법들이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키워드가 행정위원회 설치, 응? 행정위원회 설치. 그 설치하도록 법 만들면서 그때부터 뭐야?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행정에 관한 특별한 법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시점으로 잡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대륙밖에 국가에 비하면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게 발달이 시작됐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용어 알고 가자. 거기에 보면 그냥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가봅시다.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공부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있어. 첫째, 성립 발달 과정을 보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사 배우잖아. 특히 이제 한국사도 강화인데,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더 강화. 이 일본하고 또 그렇잖아. 요새 보는 역사 인식, 그죠? 뭐 이상한 망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지금 요새 보면 도대체, 응? 뭐 나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만 일본은 학생들한테 이거 과거 지네들 잘못한 거 가르치지도 않잖아. 지네 조상들이 선조들이 잘못한 거 모르고 커 애들이, 응? 그런 거 황당하지. 응?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뭐 역사가 더 강화될 추세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뭐 고려, 조선 다 있었지. 그때 뭐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에 관한 법들이 없었겠어요? 있긴 있었겠지, 그죠? 명나라 법 베껴다가 그죠? 뭐 이런 거 있긴 있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얘기되는 이런 근대적인 어떤 법으로서의 행정법 이렇게 만들어진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거나 한 게 아니고 수입된 거야.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수입한 게 아니고 일본을 통해 일본이 먼저 개항을 하고 근대화를 했잖아. 일본이 독일 거를 베껴왔고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일본이 그 독일법을 일본식으로 바꾼 거 우리나라에 이식시킨 거야. 결국 우리는 제대로 된 독일법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식민지 시기에 일본을 통해 변화된 베껴온 독일법이 들어오게 됐고 해방 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독일법을 많이 또 베껴오고 지금은 이제 또 영미법계 이런 거 미국식 법제도도 또 들어와서 짬뽕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첫 번째 포인트는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독일법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뜻입니다. 응?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특징에도 있고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행정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세 번째 칸에 동그라미 5번 있죠? 5번에 무슨 나라 있어요? 그 밑줄 쳐주세요. 사법국가주의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 중시. 그래서 우리나라 공부할 때는 두 가지의 포인트예요. 사법국가주의란 말 뭔 뜻이야? 응? 이 용어하고 대비되는 용어가 행정국가주의란 말이거든. 이제 앞 페이지하고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나와 설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기 바래요. 뭐냐면 행정소송 사건만 일반 개인들 간에 싸움 재판하는 게 민사재판이지, 민사소송. 그거하고 다르게 별도로 따로 행정소송 사건만 재판하는 별도의 행정법원 내지 행정재판 따로 설치하고 해놓고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를 행정국가주의라고 칭한다면, 사법국가주의는 별도로 행정사건만 재판하는 행정재판소를 따로 두지 않고 일반 개인들 간의 그 분쟁 재판하는 법원에서 행정소송 사건도 같이 재판하도록 하는 게 이게 사법국가주의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요? 사법국가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다. 행정소송 사건도 별도의 행정재판소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일반 사법부 소속의 법원에서 다 재판 같이 한다 이거죠. 응? 사법국가주의, 요거를 좀 유의해서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2조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도 가끔 출제가 되는 영역, 아주 강조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배울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핵심 부분입니다. 시험도 잘 나올 뿐더러 앞으로 행정법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필수네요. 자,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